14명의 희생자를 낸 호송 지하차도 참사. 사정관리나 사후대처 모두에서 인재임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관련된 기관들은 여전히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느라 급급한 모습인데요. 보다 못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협의체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족들은 확실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참사.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관리 주체인 행복청은 하늘을 탓했고, 위험 신고를 뭉개고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충청북도는 제방을 탓했습니다. 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청주시는 자신들 일이 아니라며 발을 뺐고, 교통통제 요청 신고를 받고도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경찰도 억울하다 말합니다.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든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내가 갔어도 달라질 게 없었다는 충북 최고 책임자의 말은 유족들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참사 속 반복되는 책임 회피에 또다시 구성돼서는 안 될 협의회가 꾸려졌습니다. 관계기관들의 대응을 보다 못한 오송 참사 희생자 14명의 유가족이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언제나 용두사미로 끝나고 결국 일선 담당자만 처벌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유가족 협의회는 제방 공사와 위험 통보, 도로 통제 미조치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 진상규명을 벌이고 그 과정을 공유할 것, 또 재발 방지 대책과 추모 공간 마련 등 6개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남은 유가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방법 보완. 그리고 현장에 투입된 119 구조대의 인력과 장비가 충분했는지 소방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합동 분향소를 한 달 연장하라는 유족협의회 요구를 일부 수용해 오는 29일까지 사흘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왜 가족이 허망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제일 알고 싶다는 유가족들. 지금까지 받은 건 수사 개시 보고서 한 장뿐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정작 중요한 부분은 빠져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원 장관은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가 아닌 중단 상태라면서도 사업 재추진을 위해선 민주당의 선동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과부터 요구했습니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자료 제출 거부,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해온 원희룡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 질의를 시작해야 된다. 원 장관은 오히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의혹을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짓 선동으로 그동안 여러 번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해찬,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작동되는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국토부의 자료 공개에 대해서도 중요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대국민 거짓말 자료 공개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55건의 자료 중 타당성 검토를 한 용역업체 보고서에서 4페이지가 누락되면서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빠진 게 확인되자 자료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업 수행 계획서가 오염된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에 표지에는 있는 문서가 중간 표지에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업체가 2가지 버전을 만든 것 같다며 방대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생긴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굳이 따지면 국토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인데 그걸 저희가 왜 숨기겠습니까? 여당은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다 공개했고 아직 고속도로 대안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야당이 정치 공세를 이어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심 선언이 나오든지 아니면 외압을 받은 사람이 나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원 장관은 고속도로 백지화가 아닌 사실상 중단이라고 밝혔지만 사업 재추진을 위해선 민주당이 선동을 그만둬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이례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를 가져왔던 올해 장마. 기상청이 오늘로 장마가 끝난 걸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지속된 길이로 보면 평년과 비슷했지만 내린 비의 양은 역대 장마 중에 3번째였고 강우 강도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서운 폭우가 이어졌던 올해 장마가 끝났습니다. 중부와 남부 지방은 오늘, 제주는 어제 장마가 종료한 것으로 본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은 중부와 제주는 31일, 남부는 32일로 평년과 비슷했지만 강수량과 강우 강도는 그야말로 역대급이었습니다. 장마 시작 후 어제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648.7mm. 평년 강수량의 거의 2배로 1973년 이후 2006년과 2020년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양도 많았지만 한 번 올 때 많이 쏟아졌습니다. 장마 기간 동안 내린 강수량을 비가 온 강우일수로 나눠보면 30.6mm로 강우 강도가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 장마의 특징은 전반과 후반으로 뚜렷하게 나눠집니다. 지난 12일까지 전반부는 정체전선상 중규모 저기압 발달과 대기 불안정에 의해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13일 이후 후반부에는 뚜렷하게 형성된 정체전선이 중부와 남부지방을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초기에는 저기압과 정체전선이 함께 영향을 주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장마 후반기에는 정체전선이 한동안 오래 머물면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특히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정체전선이 머물렀던 충청 이남에선 기록적인 폭우가 집중됐습니다. 엿새 동안 내린 비는 충북 390, 충남 425, 전북 429mm로 1년 강수량의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전북 군산 등 22곳이 1강 수량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모두 충청과 전라권, 경북 북부였습니다. 장마가 끝난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서둘러 교권 회복을 위한 법과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교육부 장관과 면담한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최대 커뮤니티 모임에 소속된 10여 명의 교사들이 이주호 부총리를 만났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실태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원에 있어서는 많은 해결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서면화를 한다던가 또 익명으로 오는 민원에서도 힘듦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한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뒤 바로 반에서 분리 조치를 당한 경험을 토로했습니다. 당일은 분리가 되고 직위 회제가 되어버립니다. 아니면 무혐의가 났더라고 한들 다시 내가 그 아이들 앞에 서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정부 여당이 문제로 지목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선 핵심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는 학생 인권 조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똑같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민원 대응 체계를 정부가 좀 가이드라인 같은 걸 통해서 새내기 교사들이 그런 악성 민원에 정말 더 이상의 홀로 방치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정은 교원지휘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하게 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는 면책권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학생 인권 조례도 정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휘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합니다. 교사들은 조속한 법 개정에 찬성하면서 일단은 당장 현장에 적용할 지침부터 서둘러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길을 가던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한 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남성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나이는 33살, 이름은 조선인데요. 이 조선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가 수사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낮 서울 번화가 한복판에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남성. 90년생 33살 조선으로 오늘 얼굴 사진과 함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과 공익성 등이 공개 요건에 충족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로 피해자 여럿을 죽고 다치게 해 잔혹성이 인정되고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선에 대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당초 어제 검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조 씨가 감정이 복잡하다며 검사를 거부해 오늘 실시하게 된 겁니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초기 진술과 달리 조 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는 정황도 쏙쏙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행 15분 전 조 씨를 비춘 CCTV 화면. 조 씨가 서울 독산동 길거리를 걷다가 한 마트에 들릅니다. 흉기 2자루와 양념 한 통을 고른 뒤 흉기는 옷 속에 숨겨 훔치고 양념만 계산해 나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 조 씨는 또 다른 진술도 했는데 키가 작아 또래 남성에게 열등감을 느꼈다고 경찰에 털어놓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 씨는 또 자신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오래전부터 살인 욕구를 느껴왔고 범행 전 살해 방법과 급소를 검색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우울증이 있다고도 진술했지만 경찰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정신병력은 없었습니다. 조선에 대해 지인들은 원래 친구와 자주 만나는 성격이 아니었다. 어렸을 때부터 원래 혼자였던 친구라고 전했습니다. 최근까지 친구들과 평소처럼 연락을 나누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월 16일 날 다른 친구랑 통화한 내용을 친구가 보내줘갖고 친구랑 놀러 가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선은 오는 금요일 송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